나는 독사람이라서 자기는 아무데나 안 가. 오, 요거 같네. 아, 그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거국전쟁에서 김명환 배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거국전쟁 2편 제작 발표에 이렇게 많은 분들 같이 와주셔서 열띤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졌네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한테도 관심이 그만큼 많다. 어떤 그런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같이 저와 함께 제작 발표에 각자 제작 거국전쟁 2편의 제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거국전쟁 1편이 낳은 최고의 스타죠. 네. 영화배우로 거듭나신 분입니다. 이석진 교수님 잠시만요. 짤막한 인사. 김덕영 감독이 캐스팅해서 흥행에 성공한 이석진입니다.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거국전쟁에서 사실은 우리 이한수 선생님의 그 인쇄 통찰력이 저한테 이 영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한수 선생님이 제가 이승만 대통령 연재를 조선일보에 했던 게 1995년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제가 따로 아무도 저 기억하지 않을 때 혼자 운암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우다라는 책을 또 내서 저 혼자 기념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김감독께서 이런 멋진 영화를 만드셔가지고 그것도 이 다큐로 그래서 우리 국민들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저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처음에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을 주시고 또 이 영화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항상 길잡이 역할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10여 년 넘게 이승만 대통령의 연구를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를 세상에 올바로 알리는 작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의 이영호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뜻깊은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고 반갑고 환영합니다. 인간 이승만이라는 주제로 건국전쟁 2 제작 발표입니다. 이 건국전쟁 2가 제작되고 상영되기로 계획한 날짜가 내년 3월 26일 2025년 3월 26일이면 이승만 박사 탄신 150주년이 되는 날, 또 2025년이면 서거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탄신 150주년을 맞이하는 그 뜻깊은 영화의 제작 발표에 함께 돼서 큰 영광이고요. 내년에 건국전쟁 1을 능가하는 흥행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건국전쟁에 많은 외국인 저널리스트들이 합니다. 그분들도 한국에 안 계신데
우리 마이클 브리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영국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한국에 대한 애정과 독특한 시선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영화 건국전쟁에서도 저희가 이 마이클 브리의 아주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런 시선과 관점, 역사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오셨습니다. 마이클 브리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의식 기자로서 일했는데 이 기자회견 여기서 앉아 있는 것은 처음이에요. 조금 이상해요. So anyway, I'll do my best. Thank you. 네. 다음 2편에서는 이제 보시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 2편은 이승만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제학당,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 출신이거든요. 배제학당에 관계되시는 분을 한분 보셨습니다. 원성호 감독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승만 박사님이 그 조지 워싱턴 대학하고 하버드하고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셨는데 사실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근대 신학문을 전파한 아펜셀라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을 들어오시고 거기서 또 그분의 운명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제 후배로서 처음에는 우리 대선배님이 왜 이렇게 독재자로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 좀 고민스러웠어요. 나중에 이제 책도 읽어보고 또 이렇게 이번에 건국전쟁을 통해서 오해가 다 풀려서 너무 감사하고 대제 동문만 해도 8만 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입니다. 이 전부 다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틀 전에 100만 명의 공신을 달성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가 100만 명을 돌파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극장 밖에 계시는 많은 건국전쟁 후원자분들의 격려와 또 성원 속에서 정말 그 꿈의 고지라고 불리는 100만 고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여기 여성분들이 그냥 조그만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100만 축하합니다. 100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건국전쟁 축하합니다. 이제 앉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전쟁 2편은 인간 이승만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영어 제목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1편에서는 벌써 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의 탄생,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한국은 남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포함한 코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The Birth of Koreans, 한국인의 탄생이라고 저희들이 부제를 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국 1세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큰 선물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충 이제 그런 얘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인이셨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책을 이승만자 들어가는 거를 웬만하면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재미없고 고통스러웠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승만 다이어리였습니다. 이승만 다이어리. 아주 웃으시는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게 왜 힘들냐면요. 사실 책이라는 게 좀 서사 구조가 있어야지 재밌지 않습니까? 했는데. 근데 이승만 다이어리는 정말 모든 기록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달 어디에 갔다. 뭘 강연을 했고 갔다를 받았다. 이게 그냥 한 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책을 내가 이 책을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2번 읽었어요. 2번 읽으니까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 곳곳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겨뒀던 기록들을 점으로 찍어봤습니다. 큰 지도에다가 놓고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시간의 순서대로 점과 점을 연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지금 상상이 어마어마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대에 개화도 안 됐던 그 시대에 근대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여행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좀 아마도 집중적으로 좀 다루실 것 같고요. 제 얘기보다도 원래 같이 오신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일단 차례차례로 우리 유석신 교수님부터. 지금 김 감독님이 그 지구에다가 점을 찍어봤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 영화에 나온 데이비드 티즈라는 위스콘신 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 하는 친구가 제가 이승만 연구원 원장으로 연세대학에서 일할 때 박사과정 학생으로 이승만에 관한 논문을 쓴다 그러면서 저희 연구원을 찾아와서 한 2달, 3달 정도 연구원 자료를 보고 갔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구글에다가 이승만이 이동한 그 루트를 구글 맵에다가 다 올리겠다고 그 장소마다 이제 점을 찍어서 이 장소에서는 어떤 시간에 무슨 일로 여기 왔다. 예컨대 워싱턴에 무슨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몇월 며칠날 강연을 하고 어떤 강연을 했고 그 강연의 텍스트는 이거다 하는 식으로 쭉 자료를 모아서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구는 좋은 생각이다. 꼭 해라 그랬는데 자료만 보고 교수가 되더니 지금 소식이 없어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 김 감독님이 결국 그걸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영화에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사실 생각도 안 하셨겠지만 이승만의 여인들 이런 소챕터를 하나 넣으면은 들어갈 게 좀 있습니다.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건국 초대 내각에 선공부 장관을 한 임영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중앙대학교 상임한 분인데 이분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뺀지 먹어요. 나중에 이제 임영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좀 후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좀 후회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독립운동 과정에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하여튼 뺀지를 먹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또 이하준 선생님의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국적인 투에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자료를 볼 때 아까 우리 감독님은 제일 재미없었다고 한 그 청년 일기 굉장히 짧게 영어로 이제 다 썼더라고요. 미국 가서. 근데 그 어느 한 대목에서 제가 울었던 적이 있는데 그 아들 태상이가 죽었을 때 그 아버지로서 굉장히 각별하고 그랬을 텐데 아마 김훈 선생 문장보다 더 심플한 그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태상 is dead.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때는 제가 그 연재할 때는 사실 잘 몰랐고 한참 지나서 이 양반은 정말 그 살을 완전히 버리는 순간이 그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의 삶은 오로지 이제 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삶 자체를 헌신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더 잘 정확하게 이제 부각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정확치 않은데 그 중앙일보에서가 그
태산 무덤이 지금도 미국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묘비에 보니까 태산 이렇게 안 되고 뒤에 아가 붙어있어요. 태산아 예. 부르더니 그렇죠. 태산아 부르니까 미국 사람이 그렇게 좀 이름이 태산한 줄 알고 그냥 이제 그런 그 사실 워낙 많은데 저는 이제 그게 돈과 사랑 점에서 그 바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했던 인간성, 그게 바로 이제 이 박사의 아주 그 공적인 모든 걸 전면했던 적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이게 재밌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주로 조사를 위해서 이 학술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대학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맨날 좀 비판하면서 제가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그 연재를 할 때 제일 충격을 받은 게 이만한 그 지식인이 없어요. 왜 제가 잡으면 소리? 마이크가 잘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 그 세대 시식인 중에 그 전통문화, 즉 한문으로 체육질이라고 하는 한시를 자유자재로, 그것도 최고 수준으로, 그 다음에 이 서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 글씨는 20세기 세 사람 중에 한 명에 들어가는 명필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가능했죠. 그다음 독립정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글로 썼어요. 그래서 그 주시경은 한글 하러 다니고 이승만은 정치하러 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옛날에 백약동에 있을 정도로 그 두 분이 가까웠고, 아마 그 주시경 선생을 통해서 한글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일찍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그 거의 순한글에 가까운 그 문체로 또 한글로 책을 쓰셨죠. 그리고 우리 영어에서도 소개되고, 저도 이제 그거를 그 서울대학교 정인석 교수한테 막 제가 답변을 해가지고, 아니 국제법 박사인데 도대체 우리나라 국제법 교수들 도대체 뭘 하더라고 이 박사 저 학위 논문도 번역 안 하냐. 그래서 이제 학위 논문도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영어로 이제 저편성이라웃이라는 것도 썼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카리스마의 원천이 딴 게 아니고 그런 탁월한 학식이었다는 거. 이게 좀 이번에는 좀 잘 조명이 됐으면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뮤트가 됐네요. 학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코멘트처럼 되거든요. 마이크 조금만 좀 달아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때문에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인간 이승만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건국전쟁 2는 일단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가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실제로 보고 그분과 함께 건국투쟁을 하고 대한민국의 반석을 놓았던 분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서 고인들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이승만 대통령 옆에서 가까이에서 생활하시고 가까이에서 국가일을 의논하셨던 분들의 자제분들이 남아 계십니다. 그분도 벌써 70대, 80대, 90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강연하다가 만났던 한 분을 소개하면요, 책으로 제가 뭘 읽었냐면 이승만 박사가 어렸을 때 별명이 이나비였다. 나비를 좋아해서 그냥 나비가 날아다니면 하염없이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굉장히 호기심이 있고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이었다는 얘기죠. 꽃을 좋아해서 꽃귀신 들린 녀석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놀렸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꽃을 좋아하고 나비를 사랑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가 할아버지가 되신 다음에도 고스란히 남아있구나 실감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강연하다가 만난 분이 아버님이 제주 도지사를 지내셨대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가신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 부부가 이 박사를 모시고 한라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차를 멈추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거 내가 못 보던 꽃나무다. 저거 뭐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실제로 그 전까지 잘 연구가 안 되어 있던 그런
그 꽃 나무 종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5살 때 대통령 할아버지랑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5살 때 기억을 말씀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이 박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꼬마 시절에 이승만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의 기억. 또 제가 하와이에서 강연할 때는요, 그 이승만 할아버지가 항상 주머니에다가 찬빗을 넣고 눈깔 사탕을 장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워낙 애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 한국 애들이 쓰고 널리 오라 그래갖고 무릎에 앉혀놓고 눈깔 사탕을 하나 딱 넣어놓으면 이 아이가 이제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눈깔 사탕으로 아이를 붙잡아 놓은 다음에 찬빗으로 머리를 쓸어주면서 이도 잡아주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해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던 재미난 할아버지를 기억하셨던 재미난 할아버지를 기억한 꼬마들이 다 할아버지가 되셨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했는데요. 인간 이승만을 통해서 그렇게 남아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인간적인 실취 그런 것을 스크린으로 담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아주 의미가 있는 도전이고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그리고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승만이라는 분은 정말 넓고도 깊은 광범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가운데 이승만처럼 시체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23살부터 29살까지 한성마을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때 콜레라가 번져서 이승만이 보는 눈앞에서 한 60명이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콜레라 걸리면 구토하고 설사하고 막 오열이 나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구토하는 거 설사하는 걸 다 맞아가면서 청년 이승만이 그 사람들을 다 간호를 해줬죠. 또 하와이에서 일할 때는 사탕수수바 노동자들 가운데 이제 혼자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죽는 뭐 이런 혼자 된 노동자 남자들이 대개 일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독립투쟁에 써달라고 이승만에게 기부하고 이승만 박사의 품에 안겨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와이 가면 그렇게 홀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세운 양로원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많은 사람 시체를요 몸으로 받아냈어요. 가난한 사람, 민중, 밑바닥 인생을 이용해 먹는 좌파들이 많은데 정말 그 밑바닥 인생들 죽어가는 모습을 온몸으로 끌어안아주면서 그들을 섬겼던 정말 누가 백성을 사랑한 사람인가 누가 백성을 이용한 사람인가 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미있는 도전을 주는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제일 밑바닥 인생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나이 가 30 돼가지고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조선 청년이 1905년에 테오도르 루스벨트를 시작으로 해서 민족 자결주의 우드로 윌슨은 박사학위 논문 지도였고 그 집 가갖고 뭐 식사도 하고 하다가 그 집 둘째 딸이 또 이승만을 굉장히 호감을 갖고 뭐 연모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오도르 루스벨트부터 시작해서 아이젠하워까지 세계 최정상 대통령들을 수도 없이 상대하고 때로는 그들을 굉장히 공경에 몰아넣기도 하고 그들을 압박해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이권을 따내기로 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이름 모를 비참하게 죽어가는 밑바닥 죄수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정말 높고 낮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 인간 이승만의 감동적이면서 인간적이면서 스케일이 큰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아이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 마이크 분이 넘어가기 전에 이 사진 많이 못 보여주던 사진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을 16년 동안 제가 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북한 정부가처럼 됐는데 이 김일성의 아이들을 김일성의 아이들과 찍은 사진과 이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김일성은 자신이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둘이에 있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은 대부분 이렇게 자연스러운 포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런 사진의 포즈한 이상 자체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운명을 갈랐던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이 이 아이의 고추가 나온다고 이 꽃침의 차원에서 저 아이의 고추를 모자이크에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한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너무 경직되는 것 같아서 보니까 재밌었죠? 우리 마이클 브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클 브리 씨는 한국어 잘 하시는데 그래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렇게 텍스트로 오늘 이렇게 연설문 같이 써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걸 좀 통역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마이클 브리 선생님은 사모님이 오셔서 잠깐만 일어나시죠. 그래서 오늘 도시 프로젝트와 도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하나만 연결해 주세요. 마이크 하나만 주세요. 마이크 하나. Okay. So, is this working? Is it working? Yes. Yeah. So, time for English lesson. Okay. So,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to Director Kim for the great success of Kongjungjang. And thank you for inviting me here. Just one thing, Aaron. I'm very curious. Why is it so successful? 영화 제작자 김덕영 씨의 건국전쟁 1의 큰 성공을 축하하며 오늘 이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자신은 굉장히 지금 호기심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국전쟁을 현재 진행 중인 좌파와 우파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영화가 보수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보수 프로젝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한국인으로서 좌파와 우파가 공통된 정체성에서 통합되는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공개되기 며칠 전에 김정은은 남한이 이제 북한의 주요 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통일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내부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점에서 사람들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고 소속되고 싶은 미래 국가에 대한 비전에서 의견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건국전쟁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강도님은 감정적인 논쟁 혹은 선전을 피하거나 불편한 사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좌파를 공격하는 우파가 아니라 단순한 증거들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들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인기 있는 이유이고 모두가 건국전쟁 2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That's why I love you. 정말 중요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한국 사람이 입장에서 물론 앞에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지만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과 한국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Can you understand my? Yes. Why you don't speak in Korean? 이 지금 요 문장은 저희가 여기 한번 저희 보도자료 저희 김다영 TV 유튜브 채널에다 올려놓을게요.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굉장히 반어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건국전쟁 일편에서도 마이클 브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뭐 통일이라든가 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건국전쟁 1편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대한민국이 분단된 게
정답은 아니고 좋은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분단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인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편에서도 좀 많은 좋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에 있는 그 롯데백화점 CGV에 가서 봤는데 노인들만 본 줄 알았더니 노인은 저 정도 또래 몇 분 외에 젊은이들하고 가족들이 보고요. 나중에 막 박수 치더라고요. 울고 저도 감동 많이 받았는데 이제 건국전쟁 2를 할 때에 좀 인간적인 면 그런 것을 부각시키려고 할 때는 그 종교적인 그 이슬람이 그렇게 그 강점을 두었던 기독교 어떻게 그가 기독교인이 됐는가. 처음에 대작강 들어갔을 때 만학도로 20세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아펜셀러라든가 그 외에 다른 여러 선교사들이 설교도 제풀도 하고 그러는데 이 방탄조끼 입고 들어간 거예요. 저기는 유교이고 또 어머니의 그 불교 신앙을 철저히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영어는 배우고 서구의 발전된 문물은 배우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안 받겠다. 이렇게 하고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전혀 기독교 신자이진 않았죠. 방탄조끼 입었죠. 그런데 그 후에 나중에 이제 그 한성 감옥에 갇혀서 5년 7개월에 있는데 그 초기에 거의 같이 들어갔던 사람 중에 사형당한 사람도 있어요. 이승만도 굉장히 문안 이승만 우리 위대한 선배님도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지는 않을까 걱정도 하고 빈데 칼을 쓰고 칼 무게가 10kg나 된다고 해요. 그런 거 쓰고서 고통받을 때에 그때의 선교사님이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고통받고 괴로울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이승만 박사가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유교 신자고 나는 불교인이고 서구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기도를 한번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드렸는데 근데 갑자기 어둡고 침침하던 그 간방이 환하게 비춰져오는 그 마음이 환하게 변화되는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승만 박사는 이 거듭남에 내적인 어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통째로 먹으려고 다른 나라처럼 먹으려고 온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를 진짜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그 연세대학교 그 책임자였고 세브란스의 그 공로자인 에리슨 그 선교사에게 영어 성경책을 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어 성경책을 달달 외고요. 그리고 그는 진짜 한국에서 첫 번째 지식인이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그 첫 번째 케이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감옥에 들어오는 개화파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감옥이 복당이 됐다고. 예, 이런 얘기는 이제 다 여기 전문가들은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이승만 박사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러던 중에 이상한 체험을 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이후의 모든 그 진행 과정 속에 기독교를 빼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왜 그렇게 부강하게 되느냐? 거기에 기독교가 있다. 개신교를 특별히 우리도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게 이승만 박사의 계속적인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쪽에 조금 더 방점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2편 이제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 좀 요거는 흥행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쭈고요. 흥행이요? 네. 계속하시죠.
말씀하시죠. 네.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최근에 SNS에서 파묘 관련해서 이제 좌파 놀이를 하고 있다고 좀 비판을 하셨잖아요.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 그런 말 자주 써요.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봤고, 감독은 이 영화 만들면서 한 10번 이상 울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은 편집할 때 울었고 관객은 극장에서 운 영화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죄송함이 아닐까. 첫 번째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70년 동안 한 인물에 대해서 가했던 너무나 가혹한 비난과 왜곡이 정말 너무 괴로울 정도로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정치인의 이승만이라든가 뭐 거창한 얘기보다 우리가 정말 객관적 사실로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우리의 안락함의 시선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웠던 시기에 나라를 공산화될 뻔했던, 건국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던 그 시기에,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1세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본다면 한 노인이 보일 것이다. 저는 그 노인을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제대로 좀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영화 감독과 또 관객분들이 같이 비록 다른 공간에서 느끼는 거였지만 호흡하면서 이 영화를 계속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은 사실은 그냥 노 코멘트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성의 없어 보이니까요. 사실은 이 영화 처음에 2월 1일 날 개봉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인플루언서들, 유튜브를 좀 모니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특정 정치 집단에서 이 영화를 보지 말자 운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었으면 일단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비판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근데 이구동성으로 마치 저는 솔직히 무슨 지령이 되는 줄 알았어요. 10개 되는 유튜버들이 동시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보면 안 된다. 극장도 가면 안 된다. 정말 불쾌했어요. 지령이 내려왔을걸요? 지령이 내려왔나요? 네. 그래서 지령이 내려왔다는 데서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더 이상 반일이니 항일이니 그 근거도 없는 생활도 꼽는 그런 민족 감정을 또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 영화보다는 대한민국을 구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진실의 영화에 좀 눈을 돌려달라.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사람을 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들도 우리 영화를 보지 않는데 굳이 뭐 저들, 우리들 읽고 이상하긴 한데요, 우리들도 굳이 그런 사악한 악령이 출발하는 영화에 아무 개념 없이 가갖고 서울에 보면 1,300만 올린 것처럼 그런 엉뚱한 짓을 하지 말자. 그것이 제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인가요? KBS에서 도올 김용욱이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의 묘지를 파묘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파묘라는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도올 김용욱에. 굉장히 좀 불쾌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뭘 보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는 보지 말자. 그게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얘기였습니다. 공정제 1도 지금 어쨌든 100만 넘어서 계속 흥행을 하고 있는데, 좀 요것도 계속 뭐 흥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한 예전에 그 이제 옷팔리게 됐던 한 남자와 이제 곧 60을 바라보는 여자가, 한 부부가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오피스텔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조슬고 신정선 기자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에서 진짜 그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가내수공업으로 영화, 가내수공업 영화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표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어떤 든든한 뒷배가 있거나 돈을 누가 대거나 무슨 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나이 든 두 부부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다했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영화도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 아닙니까? 네. 그 가내수공업이라는 표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 표현도 가내수공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벌써 이렇게 맞은 거 보니까. 네. 공장제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공장제로 봤어요. 공장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성의 아이들도 봤고 또 폴란드에서 온 아이들도 봤는데 전 방공포로 자식이거든요. 근데 방공포로에 대한 얘기가 석방에 대한 얘기만 이제 주로 얘기했고 전 논문도 보고 책을 보려는데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정착을 했는지 뭐 인도도 가고 쿠바까지 갔다는 얘기를 아버님한테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첨가해 줄 수 있으신지 하는 그런 질문을 좀 이호세께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이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 답변을 방공포로 얘기?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영화 보고 나서 그 조금 아쉬웠던 게 제 집사람도 그 얘기를 하던데 방공포로 문제랑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잘 연결이 영화 자체에서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고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취재하고 그 자료를 모을 때 보면 굉장히 이게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어떤 일이 잘 된 게 아니고 이번 영화에서 이제 그 먼저 개발하는 것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이 농지개혁 할 때도 사실 하지가 미군정이 나가기 전에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역사가 이제 정권 인수하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건 니네가 하고 가면 우리는 뭘 가지고 백성들 마음을 얻으라고 계속 앞을 정확하게 이제 내다보고 있는 거고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그러나 이제 힘이 없잖아요. 뭘 쓸 수 있는 외교력이 없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해낸 것이 결국은 굉장히 이제 흔히 말하는 벼랑 끝 전술의 원형인데 그걸 한 거고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저거 하는 뭐죠 앞발대하고 동원해가지고 그때 개헌을 이제 직선제로 바꾸는 이것까지 사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미국은 이미 전쟁 1년 조금 지나면서부터 대략 이제 휴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직선제가 아니고 그냥 예전대로 간선제로 유지가 됐으면 아마 이제 그 정부는 장면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정부는 이제 미국 노선을 따르게 됐을 거고 그러면 상호 방위 조약이고 뭐고 없이 그대로 미군이 이제 철수하는 이런 그림들의 연장선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인간적인 면모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박사가 그 문제를 언제부터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잘 탐구를 해서 자료에 입각해서 미화가 아니고 그게 이제 실제로 이승만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국가적으로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정치인들이 어떤 해법을 내야 되고 또 국민들은 뭘 바라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대외 관계 퀄리티를 굉장히 높이는데도 나는 이 박사의 지혜가 지금도 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포함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3월 20일 날 미국 의회에서 저희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미국으로 가고요. 그리고 아직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유엔에서도 저희가 상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한국에서 100만 고지를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해외로 좀 나가고 있고요. LA에서 2개의 CGV LA 극장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금 연일 매진인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미국의 상영은 말 그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미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미국과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엔은 사실은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왜 저희가 유엔에 가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미 의회만 가도 되는데? 네? 아, 그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북한이 건 조금 픽포인트가 다릅니다.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유엔에서 이 이야기가 통하는 이유는 지금 유엔에는 UNDP라 그래갖고 유엔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가동이 되고 있죠. 이승만이 유엔이 관장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정치적 인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Y 네이션 페이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책인데요. 미국의 지도자들이 지금 저희 영화에도 등장하지만 한반도의 밤 위성 사진 있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쪽은 아주 휘황찬란한 밤에도 아주 그냥 천국 같은 빛이 나는데 북쪽은 어둠이죠, 사실은.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 사진을 요즘 스마트폰으로 갖고 다니는데요. 유행처럼. 왠지 아세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냥 그 사진 한 장만 보여줘도 과연 어느 체제가 우월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이루고 산업과 문화 모든 것들이 발전된 오늘날의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이 영화가 많은 저개발 국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모델과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근데 그것이 이번에 유엔에서 저희가 지금 이 영화 상영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아마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구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1대1로 비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관객분들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런 내용들을 또 들어가지 않는. 네, 알겠습니다. 건국전쟁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하나의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건국전쟁은 1, 2, 3, 4, 5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미션 임퍼서블 1, 2, 3 가잖아. 똑같습니다. 미션 임퍼서블 1, 2, 3 가는 거랑 건국전쟁 1, 2, 3 가는 거 똑같고요. 그만큼 이제 할 얘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사사 말씀드려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건국전쟁 시사회 때문에 제주도 갔다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편 취재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편에서 다루지 못하고 쓰지 못한 편집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주 사상기념관을 갔는데 제가 이거는 언젠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예정인데 혹시 갔다 오신 분 중에 기억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2명의 이렇게 한복 바지저걸 입은 아주 좀 불쌍해 보이는 2명의 남자가 죄수처럼 이렇게 있는 손을 이렇게 하고 마치 이렇게 정말 죄수처럼 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캡션이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미군의 강압적인 수사에 워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느낌만 전달할게요. 미군의 강압적인 수사에 고통받는 양민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2명이.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요.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취재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나라에서 미국의 기록문서보관청에서 그 제주 4.3 기념관에 있는 것과 똑같은 메이데이 제주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필름을 원본을 찾았어요. 저희가.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똑같은 자료예요. 똑같은 자료. 거기에 원래 이 기록 필름은 이 음성이 제대로 다 담기지 않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그림만 봐서는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뭘 찍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촬영자들이 로그 기록을 남겨요. 따로 별도의 노트를 종이로 써서 거기에 남아있는 기록이 뭐라고 적혀있냐 하면 정반대입니다. 놀랍게도 2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라고 자백한 살인자들이라고 적혀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경악을 먹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한쪽에서는 미군의 강압적인 수사에 고통받고 있는 양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메이데이 제주라는 기록 필름을 찾은 사람도 분명히 뭔가 기록들을 저처럼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록은 멀리 떨어져 있는 기록이 아니에요. 같이 붙어있는 기록입니다. 로그 기록은. 필름이 있고 그 옆에 종이가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2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confessed, 자백한 murderers, 살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3년 전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내용을, 정반대되는 내용을 KBS 제주가 보도를 했어요. 미군의 강압적인 수사에 고통받고 있는 양민이라고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이름을 해야 되는데 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거짓말들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 거짓말의 가장 큰 희생자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 사상에 관해서는 나중에 그래서 건국전쟁 3편 정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전문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준비해 주십시오. 저희 개인적으로 앞에서 어서운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의 소위 거듭남이라는 체험을 했고요. 천국과 지옥을 확신했고 또 잠자리에 들 때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잠자리에 드시는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 기독교에 근거한 서구의 자유, 평등, 특히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개인이라는 관점이죠. 이 영화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조선에서 갈라져서 남한과 북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가가 있고 국교라는 교회 집단이 있죠. 이 CHJ 차이는 역사와 같고 언어와 같고 문화와 같습니다. 차이는 하나.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조선에서는 백성은 수분 공격의 대상입니다. 이게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글귀죠. 그러니까 백성은 나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권리, 자유, 독립적인 개념 이게 없는 노예 상태에 있는 게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와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똑같은 강과 똑같은 산에서 살았던 같은 민족인데 조선은 인간을 백성으로 봤죠. 북한은 어버이 수령의 총포탄으로 봤죠. 그 수령이 뇌수고 인민은 손과 발이다. 이게 주체사상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연설 속에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가 왜 일본하고 싸웠느냐?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적과 싸웠던 거다. 그러니까 인간을 개인으로 본 거죠. 그 개인이라는 관점이 뭐 길게 얘기하면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뭐 존 로크 통치론 그다음에 그 미국 독립선언서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에서 발달한 개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그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적인 사상, 개인의 자유와 평등, 또 개인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이셨고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신 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굉장히 대타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그 장유유서 같은 이풍양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유교의 가르침,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존중하셨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 불교 쪽에서는 굉장히 범란이라 그래서 이승만 박사에서 비판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제시대 때 원래 전통 불교가 걸어왔던 길에서 달라졌던 부분, 이걸 이제 싹 정리하는 바람에 불교에서 아주 지금도 이승만으로 굉장히 이를 갈죠. 또 전통 종교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비판하고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비판하는데, 왜냐하면 단군 신앙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조선시대 때 이율곡 선생이 기자실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기자라는 거예요. 기자는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소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는 우리는 중국의 후예가 아니다, 중국의 소국도 아니다, 단군의 후손으로 당당한 자주독립국이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독립국임을 밝히기 위해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단군을 신앙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절을 제정했다든지, 또 이승만 박사하고 같은 기독교계였던 백낙준 박사 같은 분이 홍익인간을 대한민국의 교육인형으로 확립했다든지, 이런 거는 기독교적인 입장이면서도 우리 민족의 전통신앙과 가르침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이승만 박사가 단군을 강조했더니 아주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풍조가 많아져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승만 박사께서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일본의 천황 숭배와 같은 거다, 이로써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 이승만 박사를 볼 때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만 가지고 보면 불교를 정리했다고도 볼 수 있고 탄압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단군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단군 신앙은 반대이기 때문에 불교와 대종교의 기록을 보면 이승만 박사의 행동을 법란, 아주 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아주 평가절하하는 부분도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에 기반한 자유평등 민주국을 추진했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이 장점들을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저도 이제 그때 이승만 대통령 연재하면서 취재하고 이제 이랬다가 저도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54년에 이제 불교를, 그래서 그거를 정화라고 부르는 세력이 있고,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법난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있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에 연재 나가고 나서 면도칼도 소포로 보내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건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시대 때 불교가 그렇게 일본에 영향을 해가지고 대처승 불교로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교부 장관 하던 이성근 박사랑 서울 금괴 등산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절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절에 빨래에 보니까 치마가 막 잔뜩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근 박사한테 장관 저게 뭐야? 그랬더니 사실은 박사님 모르시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 불교가 전부 저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랬을 때 이승만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불교는 화엄이야.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독교 입장에서 뭘 보는 게 아니고, 양반 그냥 우리 전통의 핵심을 알고 있는 거죠. 화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한마디에 그냥,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극소수였죠. 극소수가 아니고 사실은 불교를 되찾는 거는, 대처승을 내보내고 되찾는 거는 엄청난 일이었죠. 그 과정에서 깡패들이 동원이 되고, 그 후유증이 이제 계속 불교 정화 문제하고 뒤에 이어졌지만, 그거를 비판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일을 그냥 그대로 둬가지고, 지금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불교가 완전 일본식으로 절에 가면 진짜 치마가 달리고 그냥 대처승이 메인이 됐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서태충에 계신 분들은 막 절대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일제시대 잔재 중에 바로 종교 속에 파고들어 있었던 핵심 잔재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이기 때문에 그거를 법화종이 아니고 우리 불교는 화엄이야라고 하는 그 정신의 입각에서 이게 시작된 거지 정치적 숙소가 아니었어요. 이런 거는 뭐 사실 별로 안 알려져 있지만 그게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계속 저는 이제 지금도 뭐 이제 계속 들여다보는데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항상 일을 추진한다. 그게 유불리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면 그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 박사가 보여준 것처럼 자기 국적도 끝까지 바꾸지 않고 자기가 가기로 한 일, 나라 되찾는 일, 그거 하나에 평생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일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와이 가서 191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를 하나 만들죠. 하와이에 있는 한인중앙교회라고요. 네, 여러분들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인중앙교회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죠? 광화문이에요. 광화문의 모양을 땄습니다. 근데 광화문의 모양을 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없어요. 건물 외벽에. 십자가가 없는 광화문 모양의 교회 건물입니다. 저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모습이었고요.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영화는 이렇게 너무 어렵게 진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재밌고 일단 영화는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말씀을 제가 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녹여서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I asked my Korean staff if they're conservative, they argue this way. If they're Jimbo, they argue this way. What do I tell my government in Oslo or Copenhagen or Paris? What do I say? 한국에 있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많은 각국의 대사분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분이 탄핵을 당했는지. 하지만 자기는 어떤 얘기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So what I'm saying is Park Geun-hye is not perfect, but she's not a criminal, and so the National Assembly failed, and the court, 헌법재판, and then the normal court, criminal court, it failed as an institution to do their job properly. Why? They are all afraid of Minchin. So the real leader in this country is Minchin.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민심이 제일 큰 역할을 했습니다.